우리는 너무 바쁘게들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을 쪼개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착각입니다. 바쁠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견디는 겁니다. 외로워야 성찰이 가능합니다. 고독에 익숙해져야 타인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야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외로움의 역설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은 나이 만 50이 되던 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본으로 호련히 떠나 4년간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격한 외로움과 사유와 성찰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격하게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훈 교수님의 격한 공감을 같이 느껴보실까요? 펴낸 곳 21세기 북스. 프롤로그. 가끔은 정말 격하게 외로워야 합니다. 정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비포장 도로를 한두 시간 달리면 구석구석 정비해야 합니다. 나사가 풀리고 기름이 샙니다. 무쇠로 된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린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의 험난한 세월을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이 정상일 거라는 그 터무니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몸도 매년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 역겨운 물을 몇 리터나 마시고 장 내시경도 합니다. 조마조마해 하면서 결과를 받아봅니다. 작은 수치의 변화만 생겨도 겁내며 의사를 쫓아다닙니다. 몸의 사소한 변화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마음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무모한 확신이 가능한 걸까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망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정상이 아닙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위치까지 가려고 도대체 얼마나 미친 듯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꽉 물고 버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밟고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다들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멘토의 막연한 위로를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허접한 용기라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낯선 심리학자 이야기에 귀가 쫑긋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격하게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도 좀 적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들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을 만듭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바쁠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형편없이 망가진 내 자신을 마주 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동물들은 상처가 생기면 병이 나을 때까지 꼼짝 안 합니다. 상처난 곳을 그저 끊임없이 핥으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그때서야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그 하찮은 동물도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그렇게 끝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격하게 외로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주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광고처럼 외계인의 침공이 없다면 혹은 빙하가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먹고 살 돈이 있다고 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미활동, 가족과의 연대, 사회보장제도로 견딜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틸 자신이 있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서워 외로운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그저 견디는 겁니다. 외로워야 성찰이 가능합니다. 고독에 익숙해져야 타인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인 성찰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심리학적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야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외로움의 역설입니다. 행복은 아주 느린 거다. 일본에 건너온 지 꼭 1년이 되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만용으로 정령보장 교수직을 때려치웠다. 그러나 이내 후회하며 5평 남짓한 일본의 차가운 방바닥을 구르고 또 굴렀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어투를 흉내내며 그따위 두려움은 개나 물어가라지. 얼마나 대뇌였는지 모른다. 내 두려움을 먹고 자란 그 개들은 이제 송아지만해졌다. 내 두려움과 외로움을 위로한다며 시인 김갑수와 사진작가 윤광준이 가끔 내가 살고 있는 일본을 찾아왔다. 지난 가을 우리는 교토 북쪽의 계곡에서 배를 탔다. 강물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천천히 내려오는 배 위에서 20년 전 시집 한근 낸 게 전부인 시인과 사진 찍어 돈 버는 일이 거의 없는 사진작가는 사람 심리, 특히 여자 심리에 관해 도무지 아는 게 없는 심리학자에게 아주 큰 변화를 찾아냈다. 느려졌다는 거다. 말투도 느려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다는 거다. 바로 그거였다. 지난 몇 년간 내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속도가 나를 슬프고 우울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난 언제나 빨리 말해야 했고 남이 천천히 생각하거나 느리게 말하면 짜증내며 중간에 말을 끊었다. 조교나 학생들의 느린 일 처리에는 불같이 화를 냈다. 수업이나 각종 모임, 약속 시간에는 수시로 지각했으며 바쁘다며 항상 내가 먼저 나왔다. 그러나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교토의 한 귀퉁이에서 내 삶은 비로소 정상 속도를 되찾은 것이다.
혼자 지내려면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한 청소, 설거지, 빨래, 장보기와 같은 기초 생활 시간이 너무 길다.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은 채 몇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빨리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다. 느리게 걷고 천천히 말하며 기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거다. 행복은 추상적 사유를 통한 자기 설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감정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밤늦게 동네 목욕탕에 어슬렁거리며 가는 것도 요즘 내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기쁨이다. 일본의 동네 목욕탕은 6, 70년대 한국 동네 목욕탕처럼 후졌다. 후져도 너무 후졌다. 삐그덕거리는 옷장, 나무로 된 허접한 신발장 키, 수십 년은 좋게 된 낡은 안마의자, 20엔을 넣어야 불과 몇 분 작동되는 드라이기, 좁은 욕탕. 그러나 이 동네 목욕탕에서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른다. 목욕탕의 물은 정말 뜨겁다. 우리나라 사우나의 열탕보다도 훨씬 뜨겁다. 달리 피해갈 방법이 없다. 목욕탕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저 참고 들어가야 한다. 아주 천천히 발목부터 덮이면서 욕탕에 들어가자면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지난달 난 교토 외곽의 만화 일러스트 관련 전문 대학의 학생으로 아주 어렵게 합격했다. 성인 만화 작가, 그것도 시인과 사진 작가를 모델로 하는 노인 변태 전문 작가로 데뷔하면 어떨까 하는 아주 기막힌 생각도 이 목욕탕에서 한 거다. 목욕탕 물의 향은 참 달콤하다. 온천 냄새를 섞은 듯하다. 고등학교 때 밀리는 차 안에서 맡았던 진명여고 학생 목덜미에 다이알 비누 냄새처럼 설렌다. 목욕을 다녀온 날 밤의 잠은 아주 깊다. 잠에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은 집을 나설 때부터 날 설레게 한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행복은 아주 느린 거다. 후회, 두려움, 개나무로 가라지. 이럴 줄 알았다면 이 나이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는 게 아니었다. 매번 이름 참 특이하다고 느꼈던 조선일보의 어수은 기자가 일본에서 안식년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내게 연락해 고전 다시 읽자라는 취지라며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성낙할 일은 절대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난 이 책을 손에서 놓질 못하고 무척 괴로워했다. 이 느닷없는 자유에 대한 망상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인 조르바를 4번 읽었다. 매번 조르바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의미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처럼 진지하고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 조르바가 이 책의 주인공 카잔차키스를 처음 만날 때 함께 일하자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 내켜야 해요.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인공은 묻는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조르바는 아주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자유라는 거지. 난 올해 꼭 만 50이 되었다. 자유 같은 철없는 단어는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내 나이에는 안정, 품위, 경륜 뭐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다. 그러나 조르바는 나처럼 소심하고 비겁한 주인공에게 자꾸 묻는다. 자유롭냐고. 물론 자유롭다며 우기는 주인공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쏘아붙인다. 아니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은 다른 사람들이 묶인 줄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것뿐이요.
두목, 당신은 긴 줄 끝에 있어요. 당신은 오고 가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줄을 잘라버리지는 못해요. 소설 그리스인 조로바는 고향 그리스를 떠나 74년 생애를 바람처럼 세계를 떠돌아다닌 꿈과 여행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이다. 조로바는 작가 카잔차키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실존 인물이다. 카잔차키스는 그와 함께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며 자유에 관한 실존적 질문을 소설 그리스인 조로바에 자세히 기록했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조로바식 자유에 기분이 통쾌해진다. 그러나 도대체 조로바가 말하는 자유가 뭔가에 관한 논리적으로 캐묻기 시작하면 조로바는 바로 이렇게 쏘아붙인다. 그따위 어설픈 생각은 개나 물어가라지. 자유는 논리나 사고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다. 조로바와 동업한 광산업이 망한 후 주인공은 바닷가에서 조로바로부터 춤을 배운다. 미친 듯 춤을 추며 마침내 자신을 묶고 있던 그 긴 줄에서 풀려나는 해방감을 맛본다. 먼 훗날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자유는 바로 그 춤이라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고 기록한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를 향한 자유.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의 소극적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도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 물레를 돌리는데 방해가 된다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로바식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 정도는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소설 그리스인 조로바의 감동은 명확하다. 과연 내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도대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난 교수를 내켜서 한 게 아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토록 내키질 않아 매번 신경질만 버럭버럭 내면서도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의 달콤함에 지금까지 온 거다. 느닷없이 다가온 자유라는 조로바식 질문에 견디다 못해 난 얼마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후회하고 있다. 오늘도 난 일본 나라시의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다. 아니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막막한 자유로움에 쫄고 있는 내게 조로바는 또 그런다. 그따위 두려움은 개나 물어가라지. 신에게로 가는 길 춤추며 가라.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로바는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난 이 책을 2번 읽었다. 정말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자유를 조심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정리해 본다.